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중동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훅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이 파장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인사이트 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9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필리버스터 전국은 일단락됐지만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장외 투쟁에 나섭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전국 현안과 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는데요. 집값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인만 소장과 부동산 시장 흐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이 음력 1월 15일 1년 중 달이 가장 크고 밝게 빛난다는 정월 대보름이죠. 오곡밥 드셨는지 나물과 함께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예전에는 볏짚도 태우고 또 동네 어귀마다 부럼 깨는 소리 쥐불놀이 불꽃으로 떠들썩했는데요.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대보름 풍경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나 이거 하나는 꼭 챙겨 먹는다 하는 보름 음식이나 어릴 적 쥐불놀이 하다가 옷구멍 냈던 기억 같은 추억들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불고기 보내드리죠. 오르는 물가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하루도 맛있게 채워드리겠습니다. 3월 3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우리 국내 증시가 쉬었고 아무래도 그 이란 사태 때문에 궁금해하실 겁니다. 오늘 증시 어떻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패닉세를 피해 갔는데 우리 증시는 그렇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한 때 하락폭 줄여나가면서 회복하나 싶다가 현재 5% 가까이 빠지면서 6천선도 내줬고요. 조금 전에는 이 급락세 매도 사이드카까지도 발동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 연휴 직전 역대 최대치인 7조 원을 순매도한 외국인이 또 크게 털어내면서 지수 압박하고 있고요. 네. 반면 개인은 사자에 나서면서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하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인데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백 변동성 지수도 장중 6년 만에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방산 관련 종목이 전쟁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 SO일은 장중 20% 넘게 급등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가는 내려가고 환율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이후 22일 만에 1,460원대로 올라왔는데 환율에 민감한 해운 항공업계 등의 비상이 걸린 상태고요. 국제유가까지 급등하고 있어서 시장 매우 혼란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천 밑으로 내려갔네요. 5,958.13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번 사태에 주목을 하고 있을 텐데 오늘 아침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네, 이란 최정예 부대죠.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은 전부 불태우겠다. 이 해협은 폐쇄됐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요.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못 박으면서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은요. 에너지 수송망의 대동맥으로 불릴 만큼 전 세계 하루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이곳을 지납니다. 그만큼 이번 조치로 흐름이 차단되게 되면 유가가 급등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 넘게 급등해 종가 기준 배럴당 $70를 넘겼고 네. 브렌트유는 한때 13%나 뛰었습니다. 만약 이 해협이 실제로 봉쇄된다고 하면 유가가
$1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파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원유 수급의 70% 가까이를 페르시아만에 접한 사우디나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에 의존하고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위기에 특히 취약한 편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출 원가부터 물가까지 모두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연간 평균 유가가 10% 오르게 되면 물가 상승률은 0.2에서 0.3%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이번 사태로 두바이유 가격이 전망처럼 배럴당 $100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이렇게 가정하면 물가가 최대 3% 중후반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환율도 영향을 받고 있네요. 네, 이것도 참 골칩니다.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돈이 쏠리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 고공행진하던 환율을 낮은 유가가 상쇄하면서 물가 상승이 억제돼 왔지만 앞으로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물가 역시도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부자재 수입 물가가 더 크게 오르면서 기업의 생산 비용도 높아지고 결국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게 되는데 멀리 봤을 땐 물가가 흔들리면 한은의 통화 정책 방향도 불확실성이 더 커지겠죠. 물가 상승률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생기면 기준금리 인상 카드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지라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뛰면서 이에 따른 물가와 수출, 성장 등 실물 경제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들이 보이고요. 또 가뜩이나 상호관세 무효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길어지는 분쟁과 확전이 오일 쇼크로 이어지는 경우의 수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네, 정부 역시도 비상체제에 들어가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로 했고요.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선 7개월분의 충분한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밝혔지만 해협이 봉쇄될 경우에 대비해서 중동 이외의 물량 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밝혔습니다. 현재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고 실물 경제 영향을 매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 위험이 확대돼 경기 부양 요인에 제동이 걸리면서 2%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한 재정 확장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우려하고 있고요. 사태가 길어지게 되면 실물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율과 유가 변동성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생활경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근로장려금은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구성원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번 신청 대상은 작년 근로소득만 있었던 105만 가구가 해당되고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친 뒤 오는 6월 25일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액은 최소 3만 원부터 시작해서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외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또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한 사람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 장려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방법도 간단한데요. 국세청이 보낸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혹은 자동 응답 서비스 1544-9944, 1544-994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하니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는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세청은 절대로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편의점은 물건만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생활 서비스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요즘 편의점 가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동네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먼저 택배 이용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중고거래 당근 하느라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명절처럼 일반 택배가 쉬는 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또 금융 역할도 커지고 있는데 최근 은행들이 점포를 줄이고 현금 인출기도 점점 없애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편의점들은 ATM 기기를 보유한 점포를 크게 늘리고 있고 일부 매장에선 카드 발급 같은 간편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게 없네요. 예,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또 늦은 밤 문 연 약국 찾기 어려울 때 의료 공백도 메워주면서 이제 편의점은 단순히 먹거리만 파는 매장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가까이서 지원하는 24시간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지갑
이 허전하다 하시는 분들 네. 많던데 온누리 상품권 이럴 때 안 쓰면 또 손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아는 분들은 알차게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 온누리 상품권은 원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 골목형 삼정가까지 사용처가 넓어졌고 이 종이 상품권에서 모바일부터 카드 결제로까지 편의성이 커지면서 외식부터 학원, 병원이나 이 주유소 같은 생활 소비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 일상 소비 화폐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과 10년도 안 되는 새 판매액은 3배 넘게 늘어 2조 6천억 원대를 찍기도 했다고 하는데 좀처럼 지갑 열기가 쉽지 않은 요즘 이 온누리 상품권 잘 활용하면 가계부 구멍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역별 가맹점 수 차이로 체감 혜택 격차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네. 정부는 가맹점 기준을 조정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다음 달부터는 할인율을 소폭 낮추기로 했는데 그래도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을 우선 지원한다는 취지를 위한 결정이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때 같이 알뜰살뜰 챙기면서 동네 상권에도 힘을 좀 보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또 알뜰하게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정월 대보름 맞아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대보름 풍경을 기억하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7162님, 예전엔 보름을 꼭 챙겨주셨던 엄마 덕분에 나물이랑 오곡밥을 먹었네요. 지금은 엄마가 된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려 하는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나물보다는 치킨이 좋다고.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저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치킨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8936님, 쥐불놀이 하던 옛날 볏집단에 불 붙여서 온 마을 사람들이 불 끄던 기억납니다 하셨고요. 9964님, 복조리를 아시나요? 어린 시절 대보름날엔 복조리를 들고 온 동네 친구 집을 찾아다니며 오곡밥과 나물을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세 집 이상 밥을 먹어야 복이 온다고 해서 발이 지치도록 다녔지만 그 시간은 배를 채우는 밥이 아니라 이웃 간의 따뜻한 마음을 한껏 담는 즐거움이었죠. 네, 말씀 듣고 나니까 또 그런 풍경이 그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옥님, 오곡밥과 취나물, 고사리나물, 곤드레나물, 무나물, 묵나물 이 5가지 나물을 어제 하루 종일 준비해서 오늘 아침 일찍 먹었답니다. 지금은 불엄 꿰고 있어요. 저녁에는 귀발기술도 한잔 해야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앞에서 빼놓고 얘기한 것들이 많네요. 귀발기술, 복조리. 자, 8814님께서는 그 옛날 엄마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갈색 두꺼운 엿을 집에서 손수 만들어서 콩고물에 묻혀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게 생각납니다. 지금은 이 파킨슨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그때 건강하셨던 엄마가 그립고 또 그 맛이 생각나 그립습니다. 엄마 아프고 힘들지 마세요 하시면서 또 문자 보내오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인 만큼 서울 시내도로는 정체가 대부분 풀렸고요. 일부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정체고 마포대교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론 잠실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방향으로 전구간 수월하다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론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짧게 밀립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하남분기점 진입로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단양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가는 길 남한산 분기점에서만 짧게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정보는 알차게, 기분은 가볍게.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국민의힘을 둘러싼 정치 지형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사법개혁 3법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 그리고 6.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둔 가운데 당 지지율 하락이라는 현실까지 겹쳐 있습니다. 여기에 신동욱 최고위원의 서울시장 출마설도 계속해서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서초을 이 지역 시고, 서초. 네. 그리고 이제 수석 대변인 거치셔서 현재 수석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장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사실은 많이 받는데 예. 오늘 좀 편안한 방송이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당의 상황이 어떤 개인이 뭐 어떤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껏 포부를 펼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 질문을 한번 주시겠지만 당이 매우 어렵고 또 계엄의 충격에서 아직도 완전히 해소된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뭐 누구나 말씀하시겠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구도가 저희 당으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선거는 되게 이제 구도가 좋은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 개인이 좀 부족하더라도 선거가 쉬워지는데 이 구도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 당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인물을 통해서 이 구도를 좀 유리하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고민이 사실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신동욱이 한번 출마를 해서 이를테면 뭐 경선의 구도나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제가 지금 뭐 서울시장에 제가 뭐 오랫동안 준비해서 제가 나가겠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당의 사정이 너무 좀 급박해서 아직은 뭐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제 결단의 시간이 좀 남아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은 출마할 수도 있겠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 점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예. 전혀 배제하지는 않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당이 지금 어렵고 네. 뭐 여야의 구도상 봐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네. 출마 권유를 많이 받는다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었었는데 어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예. 지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 후보를 좀 정리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울시장 이제 후보로 나왔다가 지지난주인가요 서영교 의원이 이제 또 불출마 선언을 하셨던 것 같고 박홍근 의원은 또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가고 이래서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은 이제 뭐 지금 여러 후보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 지금 와 있는데 조금씩 그 후보군을 좀 좁혀가는 과정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후보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건 뭐 다 알려진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돼 가는 과정이고 오히려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은 좀 부차적인 변수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네. 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서는 박홍근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에서 뭐 이제 저하고 같이 기재위에도 있고 했지만 네. 이제 두 가지 장관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정무적 능력과 실무적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실무적 능력은 뭐 기재부 정통 관료 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예산이라는 게 워낙 어떻게 보면 실무적 능력이 중요한 부분인데 뭐 그러나 뭐 정무적으로 보면 뭐 국회에서 충분한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 이 국면이 저는 늘 비판합니다만 국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저희가 하는 것처럼 네. 기획예산처가 사실은 좀 약간은 뭐 검찰은 아닙니다만 국가 국관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어서 약간은 정치권의 외풍으로부터 좀 힘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예산이 함부로 소진되는 것을 박홍근 의원님이 좀 막아주시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된다면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그 방만한 예산 그리고 포퓰리즘 이런 부분에 좀 앞장서시지는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또 인사청문회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네. 있습니다. 예. 그 기대와 우려가 좀 섞여 있는. 그래서 정치인이 가게 되면 네. 아무래도 정치 논리로 국가 국관을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 백년대계 우리 그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어떤 건전한 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성과 때문에 좀 소홀히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정치인 출신이 안 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때문에
여러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부의 외교 안보적인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국방 정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없다?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특히 외교 안보 국방 문제는 그 한미 동맹의 틀이라는 것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정부의 뭐 장관들이나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의적인 것 같아요. 이 동맹이 가지는 어떤 책임과 의무 또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담 한번 하러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포옹 한번 하면 우리 외교 문제가 다 풀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 중동에 그 굉장히 그 가시 같았던 이란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큰 어쨌든 리스크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주가도 오늘 뭐 상당히 출렁였던 것 같고 네. 국제적으로도 유로화 가치라든지 뭐 많이 이제 경제가 이제 흔들릴 텐데 유가는 뭐 또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당초 4주 정도 생각했다가 우리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 중동전 전체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먼 곳에서 벌어지는 곳이지만 똑같은 문제가 미국의 두 개의 전장이라는 것은 중동과 동북아시아거든요. 네. 그래서 중동을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빈틈없이 우리 정부와 공조해야지 큰 한반도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단순한 그냥 뭐 우리는 우리 주권 국가다라는 이런 순진한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보면 뭐 우리 통일부 장관이 우리 드론 넘어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뭐 사과하고 또 아주 뭐 핵심적으로 며칠 전에 우리 그 미 공군이 서해상에서 중국 공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네. 있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했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사과하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 정도의 실력으로 과연 우리 외교안보 문제를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신뢰가 상당히 높지 않다라는 것은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일이잖아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미 투자 문제 관련한 특위가 지금 오늘부터 국회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걸 협조할 생각이 있고 또 우리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끌고 갈 생각도 있는데 과연 국회에서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미국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미국과의 관계를 가져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오히려 위원장만 저희 당에 넘겨놓고 책임 전문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미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희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외교안보 문제는 이게 잘못되면 중동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동북아의 대만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로 이게 결국은 미국의 가장 큰 외교안보 관심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행동의 대상이 대만이 될지 북한이 될지 이거 굉장히 저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미투자특별법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당장 미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 처리해야 되는 게 이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야당인 국민의힘도 동의를 하는 걸로 저는 답답한 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미 이게 시간이 상당히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은 안 해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저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고 다만 국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는 그 미국과의 협상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게 뭘 줘야 되는 것인지 어떤 약속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국회에 와서 알려달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 했을 때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거는 국회가 몰라도 되는 것이다. 저희가 이제 이게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을 때 이건 행정부가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전혀 그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러면 특별법을 지금 빨리 통과시키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말뿐인 것 같아요. 그런 행동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국과 어떤 세부적인 협상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정부에서 미국하고 협상한 걸 다 가져와서 테이블 위에 풀어놓고
자 이런 부분 있으니까 빨리 처리하자라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상당히 그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잘 안 되면 이제 핑계는 저희 당한테 드려야죠.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이제 다시 뭐 그 일정은 회의를 하면서 이제 계속 정해 나가는데 조금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처리는 분명히 될 것이다. 처리해야죠. 라고 예.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어쨌든 미국에 투자하는 문제를 자세한 내용 모르고 무작정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정부의 좀 전향적인 태도를 좀 촉구하는 겁니다. 예. 그 사법개혁 3법이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제 권력 장악이다, 여당의 독재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뭐 이 방송이 점심 식사 시간 중에 좀 편안하게 들어야 되는 방송인데 정말 저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제가 여러 차례 그저께 필리버스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주국가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핵심적인 국가 운영의 원리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법을 뭐 다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법 왜곡죄라든지 또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또 재판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삼권 분립의 그 일종의 벽을 쳐놓은 것을 행정부가 완전히 입법부와 행정부가 넘나들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이게 당장 우리 국민분들은 뭐 내가 오늘 밥 먹고 사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모든 그 근대 국가들이 이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독재 국가들이 했던 것처럼 대법관 수를 마음대로 늘리고 또 재판을 3심제라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지금 국민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주가도 많이 올리고 뭐 SNS로 부동산도 내가 금방 해결하겠다 그러고 이러니까 뭐 좀 과장해서 말하면 거기에 취해서 이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불행으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끝나면 저희 국회에서 또 규탄 대회가 있고 청와대까지 이제 도보로 네. 저희가 그 목소리만 높이고 돌아오는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도보로 우리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다 여의도에서 광화문 거쳐서 청와대까지 쭉 걸으면서 이게 정말 국가의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릴 생각이고 이번 지방선거도 이거는 정치투쟁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투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수치로 봤을 때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높게 나오고 있고 그 MBS 지표에 의하면은 국힘 지지율은 지금 17%가 나왔단 말이죠. 저는 뭐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계엄과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국면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다 잊혀지지 않은 살아있는 이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당이 그렇게 혼란을 겪는 과정에서 저희 당 내부의 문제가 국민들에게 좀 지나치게 또는 사실보다는 훨씬 더 크게 언론에서 다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게는 그럼 저 당은 저런 일을 겪고도 아직 좀 정신이 없는 것인가 집안 싸움만 하는 것인가 이런 인식이 이제 분명히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의 지지율이 지금 이제 회복이 잘 되지 못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그럼 우리 당이 그동안 쭉 해왔던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저는 법치주의 파괴라든지 또는 국가 재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당이 정말 민주당을 잘못했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뭐 주가라든지 또는 당장은 좀 평온해 보이는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 책임도 적지 않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선거 치를 때까지만이라도 저희의 핵심적인 진정성 이 부분만 국민들에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당의 모든 갈등과 이런 것들은 좀
좀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를 당 지도부하고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그 비공개로 열렸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신최고위원께서 장 대표에게 좀 태도 전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게 뭐 어떤 단어로 규정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답답한 것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이를테면 뭐 사법파괴 이런 굉장히 큰 것인데 이것조차도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대의 명분으로 정치를 하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이제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절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절윤이라는 생각하십니까? 표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부분을 원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잘 알고 있고 그러나 이제 저희가 그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에서 탈당을 하라고 요구를 해서 탈당을 한 겁니다. 그거는 수동적으로 저희가 단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하라고 그래서 탈당한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절윤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직도 저희 당의 그 지지층 중에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인간적인 인간적인 어떤 뭐 안타까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너무 저희가 막 강조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나가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럼 전륜이냐. 근데 정치는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분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네.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어떤 단어를 하나를 가지고 도대체 전륜은 그럼 무엇이 전륜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가져갔을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부분을 저희가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고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무슨 뭐 계엄을 잘했다고 한다라든지 이런 뭐 저희 지지자나 저희 당원들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이제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금 하나둘 행동으로 좀 보여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또 하나 이제 지선이 한 90여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국힘 내에 뭐 친한계를 또 배척하는 그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구 뭐 부산에 동행하는 친한계 의원들을 또 뭐 징계를 하겠다는 장 대표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쨌든 별도의 문제긴 한데 제가 뭐 시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해보니까요. 결국 정치는 기업에서는 이를테면 뭐 심각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책임질 만한 일을 하면 기업이 해고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정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 저도 한 2년 정도 정치를 해보니까 그러나 원칙을 세우고자 하는 것과 또는 정치적으로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 이런 거 정말로 적절치 못한 행동들이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태도나 또는 발언들도 참 아쉽고 이렇게까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어쨌든 뭐 스스로가 조금 결자해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해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 당의 문제를 바라보는 큰 틀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 문제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언론에 좀 많이 부각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어제 이제 뭐 당대표도 그 이를테면 대구 이제 그 장외 집회에 동행하는 문제는 원칙적인 정치 도의의 문제거든요.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뭐 이를테면 선거가 치러지는데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 캠프에 가서 도와준다. 이거는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죠. 적절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인데 이 부분조차도 의심받는 저희 당의 상황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시간이 거죠. 한 30초 남았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이기는 게 또 정당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예. 반드시 지켜야 할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당이 뭐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우리 보수정당이 해온 가치, 원칙
뭐 신뢰 또는 그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국민들로부터 확신 이런 것들을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오늘 못한 얘기를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잠시 후 1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음력 정월 대보름입니다. 예로부터 농사를 지어오던 우리 조상들은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길고 추운 겨울을 나야 해 이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대보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놀이를 많이 즐겨왔는데요. 지방마다 독특한 민속놀이가 있는데 요즘도 널리 하는 것으로 윷놀이나 연날리기 같은 것이 있지요. 정월 대보름 새벽에는 껍데기가 딱딱한 견과류를 깨물어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대보름에 까먹는 밤, 잣, 호두, 땅콩 등을 가리켜 보름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보름이 아니라 부럼이 맞습니다. 대보름에 부럼을 까서 먹으면 1년 내내 부스럼이나 종기가 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나온 풍습이죠. 또 대보름날 아침에 찬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귀병이 생기지 않으며 한 해 동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는 뜻으로 마시는 귀발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달림의 모습을 지상에 그리면서 풍년을 기원했던 강강술래도 정월 대보름의 민속놀이입니다. 또 대보름밤에 다리를 밟는 답교놀이도 있는데요. 이날 다리를 밟으면 1년 동안 다리병을 앓지 않고 12다리를 건너면 1년 12달 동안의 액을 면한다는 풍습입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 관련 풍습과 민속놀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아직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 향로봉에는 75.6cm, 미시령에는 62.4cm의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밤까지 강원 산지에 최고 10cm,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그 밖에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습설이어서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차차 하늘이 맑아지고 있어서 오늘 밤 정월 대보름 땅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특히 오늘은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져 붉게 변하는 개기월식이 펼쳐집니다. 정월 대보름에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건 지난 1990년 이후 36년 만이고요. 오늘 밤 8시 4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관측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부산 12도, 대전 13도, 광주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지만 동해안은 강릉 5도, 울진 7도 등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과 관련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면서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통과를 시도한다면 그 어떤 선박이라도 불태울 것이라며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코스피가 급락하며 오후 12시 5분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세계 금융과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이상징후 발생 시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즉각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루시 국제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 평안북도 영변과 평양 인근 강선 지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계속 가동 중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문 열면서 여러분의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정월 대보름이죠. 여러분들의 대보름 추억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3685님께서 정월 대보름에 쥐불놀이 하다가 친구가 돌리던 불똥이 튀어서 코 옆에 흉터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흉터를 보더니 미안하다고 해서 한참 웃었다고 하시네요. 4548님께서는 30년도 훨씬 전 전남 완도섬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깡통에 불씨 넣고 줄에 매달아서 빙글빙글 돌리면 어둠 속에서 불꽃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퍼졌습니다. 신나는 불놀이쯤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논두렁의 해충을 없애고 하나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이었어요.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밤의 둥근 달과 빙글빙글 돌던 불꽃이 선명합니다 하셨습니다. 2187님 저는 60대 후반입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닮아지 않으라 새 점퍼에 뽕뽕 구멍을 내서 엄마한테 혼났던 게 아직도 생각난다고요. 엄마 잘 계시죠?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신 지 좀 되셨군요. 네. 0416님 밝고 커다란 보름달처럼 누구 하나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여의도는 아까 보니까 좀 구름이 걷혀서 햇살이 이렇게 환하게 비추던데 오늘 저녁에 달 보시면서 또 소원 비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영 논리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의 정치 이야기.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복잡한 정치권의 소음 속에서 숙취 없는 진실만을 골라냅니다. 오직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장윤미 변호사, 신은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월 대보름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두 분은 보름달 보면서 어떤 소원을
꼽히시겠습니까? 저는 아이의 건강. 아이의 건강. 예, 그게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네, 살면서 우리 보니까. 신 변호사님. 저도 우리 가족들의 건강은 좀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는 빌고요. 정말 대한민국 정치 좀 새로워지고 국민들께서 더 큰 효능감 느끼실 수 있도록 좀 변화를 좀 빌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선을 앞둔 정치인들은 본인의 당선. 뭐 개인적으로는 다 그렇겠죠. 네. 어제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선에 박홍근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박홍근 의원은 이 예결위원장을 지내서 예결과 이제 예산 결산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정치인인 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또 국정기획위에서 기획분과로 이 기획예산처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 초석을 다지고 이 논리를 개발하고 고민을 했던 그런 의원입니다. 때문에 적임자가 낙점이 됐다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였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만 그건 너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다. 여러 주자들이 있고 되게 선전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직은 이제 초입에 있었던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까지 확전하는 것은 좀 과도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장관 후보자 발표되기 전에 네. 그 민주당에서 이제 서울시장 그 경선 후보자 발표가 있었는데 박홍근 의원이 그 명단 안에 있었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원내대표도 지냈었고 예결위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검증된 인사 아니냐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기획예산처가 초대 장관을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에 됐을 때 그 정치인 출신들이 와서 좀 조직을 장악하고 나름의 좀 활동성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의 역할론이 크게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좀 고려를 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기획예산처라는 곳이 결국 정부의 그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자원을 배분하는 이 정치의 역할을 부처 내에서 내각 내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박홍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비전들이 아마 가서도 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인선이 있었습니다. 어제 3명을 위촉했는데 비명계 출신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임명이 됐어요. 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선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부분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당대표로서의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 대통령이 좀 다르다. 왜냐하면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완전한 또 비명으로 분류되면서 공천까지는 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경선에서 상당히 또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던 이력이 있는데 탕평책 그리고 이 부분을 인사의 하나의 방향으로 세우고 있으면서 박용진 전 의원도 끌어안고 또 아예 야권에 계신 분들도 끌어안는 그 인사의 하나의 또 패턴을 다시금 확인했다라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3법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입법적으로도 큰 성과를 냈었고 민주당의 자산이고 그리고 공천 과정에 본인은 불만이 있었지만 민주당을 다른 또 여타 정치인들과 다르게 떠나지 않고 지켰고 이런 부분과 관련한 종합적인 평가가 반영된 인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국무총리급입니까? 네. 이제 뭐 법이 개정이 돼서 상당히 위상이 높은 직책이고 대통령께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으시는 것이고 이제 부위원장들은 이제 국무총리급이다 이렇게 현재 알려져 있는데 뭐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마치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규정하고 있듯이 이제는 그 확고한 인사 원칙으로서 인사로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까지도 실용과 국익과 통합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원칙에 따라서 국정 운영도 해왔고 인사도 해왔는데 앞으로는 유능한 정치 그리고 생산성 있는 정치 효능감 있는 정치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전과 후로 하나의 대한민국의 그런 거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식의 하나의 거대한 변화의 물줄기도 감지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뭐 박용진 의원이나 또 보수에서 발탁된 이병태 교수를 놓고는 뭐 갑론을박이 또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도 아마 공개하실 분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을 다 모아놓고 생각을 하나의 용광로로 모아서 가장 좋은 대안,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라는 대통령님의 그런 뜻이 이 인사의 메시지로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변호사께서는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규제 개혁 그리고 규제 합리화라는 부분은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 인사도, 왜냐하면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시장의 책사다, 뭐 경제 선생님이다 이렇게 분류됐던 보수 인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규제 개혁이란 부분은 또 보수의 가치이기도 했었어요. 항상 보수 정부가 있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전봇대 뽑는 뭐 이런 걸로 상징화되는 규제를 타파하겠다는 부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인사를 고루고루 쓰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부분은 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내용을 보태면요. 그동안에는 이게 진영화된 정치 속에서 한쪽은 규제 강화를 외쳤고요. 한쪽은 묻지마식 규제 완화를 외쳤거든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 어느 영역에 어느 필요한 만큼만을 규제할 것이냐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규제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규제를 놓고서도 강경이냐 온건이냐라는 그런 일반론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핀셋적으로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게 이런 규제도 합리화해서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자라는 것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자 목표로 이해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 인사도 많은 논란은 있겠지만은 저는 잘 조율이 된다면은 전 좋은 성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민주당이 처리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뭐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잠시 후에 뭐 시작을 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여당이 주도적으로 이 통과를 시킨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런 상황을 촉구한다는 명분으로 장외투쟁을 벌인다는 건 사실상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사실상 사법개혁이란 건 수단화 정략적인 그냥 쟁점으로 가져올 뿐이다라는 인상을 저는 국민들께서 대단히 강하게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기시감이 있는 게 장동혁 대표는 단식투쟁 하실 때도 사실 통일교 특검 이야기를 했지만 내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해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내부 반발이 나오는 걸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 말이 맞는 게 결과적으로는 통일교 특검 오히려 단식 끝난 이후에도 밀어붙이거나 지속적으로 주장하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럼 통틀어 보면 사법개혁이라는 거 이미 통과됐는데 대안도 없이 논의 과정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이미 10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부분을 논의 자체가 졸속적이었다는 이유로 전혀 참가하지 않으면서 장외투쟁을, 그것도 주권자가 법을 만들려고 이 법권을 부여한 주체로서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장외로 간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너무 나아갔다 생각합니다. 네. 신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사법개혁으로 지칭되는 이 3법에 대해서 저는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토론이 필요한 전 법안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휴먼 에러를 먼저 교정하고 시스템 에러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부터 법 왜곡죄라는 것도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이미 국회에 있는데 징계권은 쓰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로 가겠다라는 것이 과연 일처리 순서에 맞느냐, 내지는 법 왜곡죄라는 것도 결국 판단은 또 사법부가 하는 거니까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뭐 거부권을 쓰라고 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필리버스터 한번 했다가 안 되니까 단식하고 또 단식도 안 되니까 이제는 도보행진을 하겠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는 반대자들 축출만 하고 징계위를 상시화해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문제를 갖더라도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식 자체가 최후에 나와야 될 수단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전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도 더 당내에서는 리더십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그 자멸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오늘 이 사법
개혁 3법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의미는 뭔가요? 일단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대법원으로서는 비판하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 중에 유일하게 주권자가 직접 선출하지 않는 이 기관이 사법부예요. 간접적으로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간접적 구조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 대법관들을 임명하도록 헌법이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그리고 사법부에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사법적인 단죄가 내려졌어요. 내려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그 자리에 지금 이 국면에 있는 것이 맞는가. 과거에 전두환 씨가 임명했던 대법원장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 선출된 이후에 다시 임명하려 했을 때 사법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때 법원의 소장파 거의 대다수의 판사들이 이렇게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이 비토를 놨었어요. 그런 부분의 결기를 지금 사법부에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지언정 지금 사법부의 신뢰 하락에 결정타를 안긴 사람은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으로 일관하는 건 오히려 사법불신을 강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중단 선언하면서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내 의견부터 단일화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논의의 흐름이 사실 대구시의회 등등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구시의회나 이런 뭐 경북 도의회 등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워낙 많으시니까요. 거기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민심 통합을 통해 가지고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을 모아달라는 게 당연하지만 민주당의 요구였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못하겠다. 필리버스터 하고 이러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여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영남일보의 첫 일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거의 부고 기사처럼 국민의힘을 질타하는 그런 지면을 실었더라고요. 까맣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시잖아요. 오히려 당론으로 민주당이 채택해 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안건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혼선이 있는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합니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빨리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문제라는 식으로 또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또 딴소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지역 민심에 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교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 통과 안 되면은 요원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이번에 이 지방행정 통합이 되지 않으면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이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주제는 거의 골든타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인사권도 주고 예산권도 주고 모든 지원을 폭넓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당 지역에서 표를 받아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우왕좌왕하고 본인들의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 국가적인 대사를 그르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 앞에 면목 없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우왕좌왕하고 당내 리더십이 없는 거는 맞지만은 이 지금 TK 지역 통합과 관련된 부분은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좀 생각하고 나라의 장래를 좀 생각해서 그런 정쟁적이거나 정파적 접근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통과시킬 수 있다면 오늘이라도 해서 저는 빠르게 저는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대국민 사과도 해야 된다라고 네, 했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혼선을 자초한 거는 국민의힘 지도부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특히 국민 더 나아가서는 대구 경북 분들께 이 사죄를 드리는 게 온당한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반대했을 때 논리가 있을 텐데 왜 반대했는지 그럼 어떻게 대안으로 보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민주당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고 사실 광주 전남 대구 경북의 통합 논의보다 더 빨리 출발했던 것이 그 대전 충남 통합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선 대전시장 충남도지사 다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이시고 먼저 합의에 이르렀었고 근데 이제 와선 또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언론에서 조망하듯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이 됐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한 정치적 셈법이 녹아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지사인 부분을 그리고 5극 3등이란 건 더 이상 우리가 그냥 해야 된다라는 당위의 차원을 넘어서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으로까지 되고 있습니다. 출생률과 연관지어 있고 교육 격차와 연관지어 있고 대한민국의 여러 어려움 난제들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디딤돌을 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적인 계산만 한다는 건 국민들 그리고 해당적 유권자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충남 통합도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광주 전남을 제외하고는 뭐 지금 TK 지역도 그렇고 대전 충남도 상당히 지역에 또 여러 가지 반발들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시장 이장우 시장이나 또 충남지사 김태흠 지사가 사실 그 전부터도 이 대전 충남 지역은 합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뭐 국가 경영 원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이 수도권의 여러 가지 과부하를 지방으로 이전을 통해 가지고 지방이 메가시티화되는 그런 대규모 발전 전략을 써가지고 5극 3특 체제를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그 지금 뭐 행정 그 기관들도 대전 세종으로 많이 이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대전 충남 지역이 이 지금 통합 문제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으로 진도를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와서 설명이 어려운 논리로 반대를 하니까 이건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가? 내지는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본인의 소신을 바꾸는 거 아닌가? 내지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통합의 성과를 내고 어떤 평가를 좋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다양한 추측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에서 지방 정부를 이끌거나 지방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정말 지역민들을 볼모 잡아서 이렇게 입장을 수시로 바꾸는 정치는 저는 정말 정치 불신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지방선거에 또 유불리를 따진다는 또 그런 미묘한 신경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충남 대전이 더 협의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광주 전남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이고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텃밭이기 때문에 크게 통합이 되더라도 어떤 지형이 바뀌진 않을 텐데 충남 대전은 충남은 또 어떤 지형, 대전은 또 어떻고 누가 더 우세하다. 그러니까 대전은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고 충남 전반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뭐 해볼 만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민주당에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 내지는 이제 정치적인 계산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더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더 큰 걸 놓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더 큰 거라고 하면은 결국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삶을 낫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도구가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들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올바른 대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지역민들의 피해도 있지만은 전 국가적으로도 지금 대한민국이 골든타임을 가지고 이 지방주도 성장을 빠르게 전환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그 길목에서 저는 그동안의 주장을 해오셨던 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건 정말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대로 가면 대구시장은 민주당의 김부겸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막자는 얕은 생각으로 뒤늦게 국힘에서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네요. 네. 자, 대미투자위기 특유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이 다시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결단을 네.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대미 투자 특위라는 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왜 한국이 제대로 후속 입법을 하지 않느냐 이거 25%로 올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던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걸 여야 할 것 없이 인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도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서 문서로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을 시한으로 해서 이걸 모두 마무리 짓기로 다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1차 특위 회의가 있을 때 이 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선 양보를 한 겁니다. 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선 야당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십시오라고 했는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비토를 어떤 수단으로 이 특위 못 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 기조가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대한 결단,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 기자들이 중대한 결단이 뭘 의미하는지 물었는데 즉답은 피했는데요.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미투자 특별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부분이 한 축이 있을 거고 또 한병도 원내대표가 언급한 부분 중에 이거 위원장을 저희로서는 국민의힘이 맞도록 양보해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파행과 발목 잡기 계속된다면 후반기 이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럼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불안해서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까지 두루두루 다중포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국힘은 이제 국회 운영을 민주당이 너무 일방으로 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려면은 아까 제가 사법개혁 3법 안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거를 올바르게 비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수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 대미투자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관세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그동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또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해서 하자라고까지는 합의가 된 것인데 이걸 이제 와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또 하다 보면은 아무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일방적으로 국회를 독주로 운영하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싶어도 이 비판이 안 먹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논쟁으로 전 반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제 대구에 이어서 부산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구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재보궐선거 사실상 출마 선언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대구 그리고 이번 주에는 부산 또 부산 이 방문하기로 한 시장이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후보로 이 전재수 의원이 후보가 되면 그 자리가 비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그 기회가 있겠지라는 어떤 의도까지 읽히는 행보인데 그건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로 누가 될 거란 걸 전제하고 이런 행보를 밟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정치인이 이런 출사표를 던지진 않죠. 정확한 유권자들을 위한 청사진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게 공복이 되겠다는 사람의 최소한의 자세인 겁니다. 본인이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하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도전해보지 뭐라고 읽히는 건 대단히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보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보궐 어느 지역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대구 경북이 통합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현직 도지사가 국민의힘 부분이고 현직 의원이 아니니까 재보궐 지역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산도 지금 현직 부산시장이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 출마 채비를 한다는 이 의원이 그 자리가 비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올 기회가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네.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도 갔다가 대구도 가는 행보로 읽히는 거예요. 부산 해보고 안 나오면 대구로 가고 대구를 해보고 안 나오면 부산으로 가는 이 저울질을 하는 이 행보. 이 해당 각 지역의 유권자분들께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언론의 주목이나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스스로가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떳떳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전 국민들 앞에도 올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그 순서의 면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정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출마를 해서 그 소위 말하는 배지를 다는 게 목표일 수는 있는데 그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배지를 달았을 때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 그 후반부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처럼 접근을 하게 되면 오로지 권력을 갖는 것만이 목표가 되는 상당히 그 정치의 본령을 벗어난 그런 행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도 저울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좋은 정치를 전면에 내걸고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정치인에게 어울리는 자세이지 어느 지역에 가면 유리할 것인가 표 계산만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정치공학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치의 모형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새로운 길을 나가겠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외치겠다면 그 행동까지도 저는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전 국민들이 다 지켜보신다고 봅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장 변호사님께 묻고 네. 마치도록 할게요. 그 인천 계양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천 송영길 전 계양을은요. 대표입니까? 김남준 이게 있습니까? 이 워낙에 좀 유명한 두 정치인이 한 지역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더 이제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교통 정리가 크게 어렵다라고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지금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면서 비계된 그 지역구고요. 네. 또 인천시장 선거가 지방선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의 많은 현역 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공식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비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주자가 있고 두 자리가 빌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교통정리하는 건 그렇게 고차방정식은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 숙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부장의 복덕방. 어서 오세요.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등본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윤 부장의 복덕방,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집 걱정 끝내보시죠. 대한민국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데요.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부동산이 어떻길래 그런 겁니까? 싱가포르 부동산이 매우 독특하기도 하고요. 롤 모델 같은 이제 국가이기도 한데 싱가포르이 국가가 작죠. 인구가 한 587만 명 정도 됩니다. 땅은 인구는 서울의 63%인데 땅은 네. 서울보다 조금 더 크죠. 울산 정도 크기 정도 되는데 좀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일단 세금 구조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을 이제 취득세라고 하죠. 그리고 매년 가지고 있을 때마다 내는 세금이 이제 보유세가 있고 팔 때 내는 양도세가 있는데 싱가포르이 왜 롤 모델이 되냐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취득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집 살 때 얼마를 내느냐. 외국인과 내국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1주택은 한 30% 정도. 네. 취득세가 30%니까 100억이면 취득세가 30억 정도. 많이 내네요. 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상 전이고요. 인상 후에는 60%까지 올라갔거든요. 3주택 이상이 되면 60%까지 올라가니까 100억 아파트를 만약에 외국인이 사게 되면 160억을 이제 줘야 되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자국인들, 그러니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1주택은 제로 취득세가 안 나오고요. 2주택부터 이제 세율이 올라갑니다. 이제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1주택자는 1에서 3% 정도 보유세를 내고요. 2주택, 3주택 규제 지역부터 이제 중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상당히 높다. 하지만 1주택 자국민한테는 취득세가 낮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매년 가지고 가는 이제 보유세.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보유세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싱가포르 부동산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보유세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유세가 이제 우리나라의 핫 이슈이기도 한데 싱가포르 보유세를 좀 보게 되면 일단 실거주를 하느냐 임대를 주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하게 되면 처음 1,200만 원까지는 면제가 되고요. 그다음부터 4% 정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는 거고요. 싱가포르는 연간 임대 가치. 그러니까 임대료를 많이 받게 되면 그에 따라서 네가 보유세를 좀 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주하지 않는 임대 같은 경우는 20-30% 정도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보유세 부담이 좀 높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제 집 팔 때 양도세. 우리나라는 6에서 45%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5월 9일까지 안 팔면 규제 지역의 3주택자들은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세는 제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진입은 어렵게 집 사기는 외국인이나 내국인들도 한 채 빼고 주택을 더 늘리는 건 야, 니들을 함부로 사면 안 돼. 굉장히 무겁게 하는 대신에 빠져나가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해줍니다. 증여세, 상속세조차도 없기 때문에 특징이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사실 반대잖아요. 옛날에 사기는 좋고 팔 때 이제 양도세를 많이 거두는 나라였고 우리와 반대 국가가 싱가포르였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유세가 좀 올라가는 추세고 양도세도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싱가포르는 그 땅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네. 집값이 상당히 비싸죠. 비싼데 싱가포르이 이제 국가가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처럼 지을 땅이 없고 굉장히 좀 협소하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아마 9대 1일 겁니다. 민간이 9 정도 90%, 공공이 10% 정도인데 싱가포르는 공공이 80%, 민간이 20% 정도 됩니다. 공공주택이 상당히 많군요. 네네. 싱가포르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말레이 연방에서 독립할 때부터 이미 국유지를 많이 소유하고 국가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주택 위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주택들은 세금도 비싸고 가격도 엄청 높은데 반대로 상속세 증여세가 없고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돈 많은 부자들 아마 우리나라 부자들도 싱가포르 집 가지고 계시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양극화입니다. 민간 주택들은 엄청나게 비싸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신에 시세 차익을 얻게 되면 개인이 다 가지고 가는 구조고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뭐 한 10억대, 10억 이하 정도인데 또 임대료가 엄청 높습니다. 특징을 보자면 우리나라 월세는 지금 뭐 원룸이 100만 원 넘었다고 해서 막 논란이 되고 하는데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한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투룸, 쓰리룸이 한 7, 8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특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싱가포르 집값은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 한번 쭉 뽑아봤는데요. 네. 이게 5년간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싱가포르이 우리보다 조금 더 높긴 합니다. 6.6% 정도 올랐고요. 우리가 3.4% 올랐는데 2021년 기억나시나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전국적으로 포모 생기고 집값 올라갔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14.1%가 올랐고요. 싱가포르이 10% 정도 올랐고 작년에 집값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13.5%, 싱가포르이 3.4%. 우리가 급등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또 그렇지 않은 연도는 싱가포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싱가포르도 집값은 꾸준히 올라간다.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죠. 자가 보유율이 9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라가더라. 청약이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한 번 하는데 신혼부부 결혼할 때 한 번 내 집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건 싱가포르에서 이제 결혼할 때 우리는 나랑 살아줄래? 우리 결혼하자인데 싱가포르는 청약할래? 그래서 청약에서 당첨이 되면 입주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 좋은 아파트, 역세권에 입지 좋은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엔 국내로 돌아와서 강남 아파트 상승률이 꺾였다고 해요. 네. 이 흐름을 좀 살펴주시죠. 거의 2년 만이죠. 100주 정도, 100주 만에 이제 상승률이 꺾였는데요. 전주 대비입니다. 지난주 대비 상승률이 꺾였는데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거의 2년 만에 꺾였는데 강남구가 마이너스 0.06%고요. 서초구가 마이너스 0.02%, 송파구가 마이너스 0.03%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집값이
지난주 대비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건데 물론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100주 만에 전환이 됐다는 점은 굉장히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 전체가 수도권 전체 또 전국이 다 떨어진 건 아닙니다. 서울 평균은 여전히 0.11%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포는 0.19%, 성동은 0.2% 뭐 상승률이 축소는 되고 있는데 여전히 상승은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뭐 수도권 지역들 뭐 용인 수지는 0.61%고요. 구리는 0.39%입니다. 여전히 상승률이 높고 제가 어제 구리 이제 임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방송 나오기 전에 구리시가 이게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떤가, 강남은 꺾였는데 이쪽 분위기는 어떤가, 현장 부동산에 들러서 한번 여쭤보니까 여기는 뭐 금매도 안 나오고 신혼부부들이 이게 지하철 8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강남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고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인 이런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서 반대로 있는 지역들은 또 강세를 보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꺾였다. 고가 아파트 많이 올랐는 지역들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금매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혹시라도 뉴스 보고 가격 떨어졌는데 나 금매 사야지라고 해서 가보면 막상 금매는 찾기는 힘들다. 강남 쪽만 금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 수도권 말고 이제 부동산 시장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지방을 보게 되면 지방은 0.02% 뭐 그냥 이 정도면은 그냥 보합 정도?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났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방에서 5대 광역시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 이제 울산입니다. 역시 양질 일자리가 있는 울산인데 0.09%고요. 울산의 대치동이라고 하는 강남 같은 곳입니다. 남구가 0.61% 여전히 높은 상승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 교육 여건이 좋은 곳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부산도 0.03%인데 해운대구가 역시 살기 좋은 곳 0.13%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울로 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이 서울로 진입이 힘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좋은 지역, 좋은 아파트 위주로 그 지역의 양극화가 또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어떤 신호가 되겠죠? 신호가 되죠. 팔렸습니다. 그래서 내놓자마자 이제 바로 팔렸는데요. 이제 가계약 단계고 매매 약정서 작성해서 아마 토지 거래가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금방 팔렸냐면 이제 금매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안 팔아도 됐을 것 같은데 일단 29억에 팔았습니다. 29억에 팔았는데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31억, 32억 정도 나오고요. 한마디로 1층 가격에 그 로얄층을 팔았기 때문에 24층을 팔았기 때문에 뭐 진작 알았으면 저한테 연락을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뭐 손해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 때도 항상 논란이 있었잖아요. 내로남불 논란, 솔선수범. 왜 국회의원들, 고위 관료들 안 팔고 왜 국민들한테는 규제를 하느냐라는 논란이 이게 한 10년째 이어오는 논란이었는데 대통령께서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파셨기 때문에 저는 이 고리를 끊었다는 점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야, 1주택까지는 대통령도 팔았대.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드라이브가 더 강하게 걸리는 거 아니야? 우리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집값도 야, 이 정도면 꺾였나? 대통령이 팔았나?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의 상징인 대통령이 집을 팔았다는 점은 저는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 잘하셨다. 그래서 긍정적이고요. 다른 관료들도 솔선수범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주택 수를 늘리고 부동산 수를 늘려서 자산의 부를 축적하는 게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택 수 늘려서 뭐 하지? 그냥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아라는 게 상당히 많이 주변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집을 파신 부분이 이게 하나의 좀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최근 강남 지역에도 이제 수억 원씩 몸값을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매물이 나오죠. 왜냐하면 5월 9일까지 이제 팔아야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가 있는데요. 중과세 무겁죠. 82.5%입니다. 다주택자들은요. 자녀한테 증여할까? 증여를 하려고 하면은요. 이제 증여세도 있는데
증여에 따른 취득세도 있거든요. 네. 다주택자들은 증여 취득세가 13%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억 아파트를 자녀한테 주게 되면 취득세만 해도 얼마인가요? 13%니까 거의 한 5억 가까운 그렇죠. 정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5억은 아닌가요? 20억이면? 한 3억 정도 되나요? 그래서 4억이 채 못 되는. 일단은 증여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빨리 팔아야 되는데 토지거래가 때문에 아마 4월 중순까지는 팔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매가 나옵니다. 10%에서 많게는 15% 정도 조정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3억 정도 떨어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올림픽 기자선수촌도 한 2, 3억 정도 호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 강남 3구, 용산구는 10에서 15%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기에는 대출이 25억 넘어가는 아파트는 그러니까요. 2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건 부자 집을 부자가 산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우리 서민들이나 신혼부부들 한마디로 10억대 이런 아파트들은 금매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혼부부가 필요한 집들은 또 가격 하락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물 변화를 보더라도 서울은 매물이 한 25% 정도 늘어났고요. 호가도 한 10에서 15% 정도 내려왔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경기는 7.2%, 인천은 4.9%, 실제로 매물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많이 오르고 비싼 지역들이 매물도 나오고 집값은 떨어진다.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집들은 아직까지는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심리도 많이 꺾였습니까? 투자 심리도 많이 꺾였죠. 투자 심리를 보게 되면 일단 한국은행에서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나오는데요. 108로 이제 나왔습니다. 지난달이죠. 지난달이 124였으니까 16포인트 정도 내려왔는데 사실 100 아래면 팔자는 사람이 많은 거고요. 즉 100이 올라가게 되면 사자는 사람이 많은데 108이라는 얘기는 뭐 완전히 하락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포인트 자체가 16포인트가 내려왔다는 점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전환점이 된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아마도 다음 달 조사가 나오게 되면 100 아래로 내려올 것 같고요. 일단 투자 심리는 꺾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5월 9일이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제 종료되죠. 네. 앞으로의 그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5월 9일 전까지는 뭐 약세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금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되시고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은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되는 금매 좀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문제는 이제 5월 9일이 지나게 되면 중과세가 나오기 때문에 매물이 잠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입주 물량도 안 나오고 매물은 잠기면 결국에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게 어떻게 하느냐, 당근을 주느냐, 채측을 주느냐인데 현재는 좀 채측이 유력할 것 같고요. 이 채측이란 게 이제 보유세 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을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공시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년 보유세 부담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집 사려는 분들은 또 3월에 10% 15% 금매를 맛을 봤는데 돈 다 주고 대출도 안 나오는데 무리하게 사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고가 아파트 시장은 뭐 거래 절벽 같은 게 아마 하반기에 발생을 할 것 같고요. 15억 아래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크게 영향받지도 않고 또 신혼부부들이 매년 한 4만 쌍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가구수 분화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뭐 꾸준히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주택자 대출 규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게 다주택자 매물이 더 나옵니까?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제 정부는 방침은 이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이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대출 규제가 이제 양날의 칼이거든요. 집주인한테도 압박을 주지만 집을 사려는 분들도 이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집을 못 사게 되는데 지금 정부가 말하는 건 다주택자들 중에서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 개인 대출은 30년, 40년 이렇게 대출이 나오는데 사업자 대출은 뭐 3년 단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장을 안 해주겠다는 거고요. 연장을 안 해주게 되면 다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데 한마디로 팔아라는 얘기인데 이 세입자가 사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주로 빌라, 오피스텔, 비아파트들이 좀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물량은. 그 세입자가 과연 받아줄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부작용을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팔거나 못 파는 분들은 이제 경매가 넘어가게 되는데 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좀 불안해질 수도 있어서 당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 손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1주택자 매물도 또 나올 것인가 궁금해지네요. 부담스럽죠. 보유세가.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했거든요. 와, 보유세 정말 아프더라라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도세가 중과세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겠죠. 80% 내고 팔겠냐 아니면 끝까지 보유세 한번 내보겠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아마 서 있을 것 같고요. 1주택자한테 이제 부담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가 관건인데 네. 앞서서 싱가포르 사례를 보더라도 1주택자는 예외로 좀 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처럼 거주하는 1주택자들은 부담스럽지 않게 거주하지 않고 강남에 집 하나 전세 주고 본인은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은 왜 거주하지 않는 집을 가지고 가냐 해서 지금보다 세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마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마 정부 당국도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인만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짜릿한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봅니다.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스포츠계에도 이 이란 사태가 영향을 미치네요. 이게 뭐 굵직한 국제 스포츠 대회가 지금 뭐 다 뭐 연기, 뭐 취소되게 생겼다고요? 위기입니다.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인데 사망을 하면서 40일간 이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됐거든요. 이란에서. 네. 그거보다는 그 주위에 이제 바레인이나 카타르나 공항들이 있는데 못 쓰게 돼 있어요. 뭐 포격이 가능한 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동에 있는 모든 그 스포츠 뭐가 거의 다 줄줄이 취소되고 F1도 지금 바레인에 사는데 이것도 지금 아마 못할 거예요. 두바이 공항이 폐쇄가 됐거든요.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근데 또 당장 이제 석 달 후면은 북중미 월드컵이 네. 열리지 않습니까? 이란이 여기에 출전할 수 있는 건가요? 본선에 진출했어요. 이란이 원래 같으면 미국에서 새 게임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한다 그랬어요. 나라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거 지금 월드컵 할 참가를 수가 안 하겠다. 없다. 게다가 또 이 월드컵이 열리는 곳이 미국이란 미국이잖아요. 뭐 물론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도 있습니다만. 적국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고 이래 되면 이란이 뭔가고요. 피파는 일단 하여튼 안전하게 치르는 게 목적이다. 이런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래 되면 아마 이라크나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란이 빠지는 자리예요. 네, 왜냐하면 이라크가 그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있고요. 이라크하고 그리고 UAE가 둘이가 붙어서 또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 뭐 속보로 뜬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미 대사관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속보가 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황이 점점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는 것 이란의 같아요. 드론 무기가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에서 무슨 스포츠 경기라든지 활동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 피날리시마라는 그렇죠. 빅매치가 있죠. 메시와 야말이 맞붙는 유럽하고 남미의 대륙 선수권 대회 우승권이 맞붙는 대회죠. 이달에 경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카타르에서 원래 열리기로 했었거든요. 아, 카타르에서 열려요. 26일 날 카타르에서 열리기로 그러면은 또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죠. 카타르면 사정권에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나 뭐 그 중동 그쪽은 지금 못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카타르 축구협회는 이 경기 일정을 중단시켰고요. 이것도 지금 언제 할 수 있을지는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챔피언하고 남미 남미 대륙의 챔피언하고 맞붙는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약간 월드컵의 전초전 같은. 만약 이게 남미나 뭐 예를 들어 유럽에서 한다면 뭐 문제가 없을 건데 하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지금 카타르에서 하다 보니까 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축구도 그렇고 또 축구 외에 어떤 경기들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까? 지금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서아시아 지역 16강전 이거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축구팀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FC 서울하고 강원 FC 16강전 열리는데 4시아전은 지금 다 취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네.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2027 농구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4경기 자체를 지금 다 연기한 상황이고 F1 월드 챔피언십도 지금 비상인 상황이고 지금 상당히 뭐 모든 그 중동에서 할 수 있는 서아시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은 다 미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수들 이동도 지금 원활치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그 단식 그 12위입니다. 푸살라 산두 선수인데 이 사람 지금 두바이 공항에 갔다가 대회 출전하려고 두바이 공항이 지금 폐쇄된 상황이거든요. 못 가는 상황이고 또 스키 점프 하는 그 일본 그 니카이도 렌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두바이 갔다가 지금 스키 대회 불참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발생했습니다. 두바이 공항에 또 경유를 해서 많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 두바이 거쳤다 가요. 여기 발을 묶이는 경우들이 되게 쏙쏙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이제 열립니다. 우리 평가전을 한 차례 치렀죠. 지금도 열리고 있나요? 어제 한 차례 치렀고 오늘도 하고 어제는 한신 타이거즈하고 일본 한신 타이거즈하고 붙었는데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예. 우리 또 그 WBC에서의 한일전이 세계 5대 매치로 꼽혔다면서요? 이게 참 저도 기대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하는 매체가 있는데 가장 흥미로운 5대 매치 중에 하나로 한일전을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한일전이요. 네. 저는 사실은 직관을 합니다. 관람을 하려고. 가서 보세요. 도쿄에서. 예, 뭐 어떤 티켓을 구하기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저 김도영 선수 에이전트를 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가서 뭐 사실 기대도 되고 이거는 사실 그냥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한일전 보십니까? 예. 토요일이 이제 대만전이고요. 일요일 날 한일전을 합니다. 아, 토요일이 대만전이요? 네. 일요일이 두 게임 다 제가 갈 겁니다. 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예측보다는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대만은 조금 지금 제가 대만도 갔다 왔거든요. 대만 팀 경기는 못 봤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전력이 좋다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일본하고 이제 하는데 좀 변수가 있어요. 네. 65구 이상 못 던지게 돼 있거든요. 약간 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오타니가 나온다 해도 65구 못 던져요. 오타니 안 나오겠지만. 일정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토요일이 한일전이라. 아, 죄송합니다. 토요일 한일전이고. 네. 예. 그리고 일요일 날 대만전 낮에 대만전 열리고. 네, 맞아요. 네. 잘 보고 와서 또 얘기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그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죠. MLB.com에서 출전국들 파워 랭킹을 발표했어요. 네. 우리 대표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약간 낮아요. 7위 정도. 일본이 1등이고요. 네. 일본이 지난번 우승국이죠? 네. 일본이 한 3회 정도 우승도 했고요. 뭐 전력이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대만이 좀 낮아요. 대만이 지금 11위예요. 대만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만 프로팀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7위고 뭐 8강 정도가 가려면 하여튼 호주도 이겨야 되고요. 네. 대만도 이기면 좋고요.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상. 하지만 그 우리 박준 변호사가 보시기에 우리 대표팀 그 진영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눈여겨보는 거는 타자들입니다. 김도영 선수 참 잘하고 있어요. 제가 뭐 하는 선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연일 지금 홈런을 지금 치고 있거든요. 네. 아마 벼르고 있었습니다. 좀 작년 시즌 좀 부상으로 쉬었다가 지금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연습 게임에 계속 홈런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안현민, 김도영 선수 이런 젊은 선수들이 조금 사고를 쳐주기를. 어제 그 평가전에서도 홈런 쳤습니다. 맹활약을 펼쳤죠. 예, 홈런 치고 좀 빗 맞았는데도 아주 빨리 떼어서 일루에 살았거든요. 네. 주루도 지금 살아있고 홈런 치고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기길 바랍니다. 네. 이제 또 박주민 변호사 본인이 관심이 또 많기 때문에 이번 그 우리 체코전, 한일전, 대만전. 네, 체코는 목요일 날 합니다.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저는 사실은 우리 선수들 지금 이 한국계 선수들도 많이 존스 선수라든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계 메이저리그 뛰고 있는 선수들, 그 선수들이 어느 정도 화합해서 우리 국내 선수들하고 잘하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게 국제전이긴 한데 한국계 선수들이 와서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 포인트를 한번 많은 분들이 좀 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MLB에서 평가한 랭킹과 상관없이 우리 선수들이 좀 선전을 펼쳐서 네. 좋은
순위 결과를 1등 해보라 이거 싶어요.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고 오시고요. 예. 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